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한국영상자료원과 특별한 콜라보레이션으로 진행되는 무비송 시간입니다. 최근에 복고가 유행이기도 하고 한국영상자료원을 통해서 보니까 영화가 새롭게 복원되는 것도 많더라고요. 네, 60년대, 70년대 사람들은 당대에 즐기던 영화들을 90년대, 2000년대 사람들 아예 모르니까 그걸 지금 와서 다시 보면 사실 새로운 영화들을 보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좀 필름 환경이나 열악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보정하고 좀 더 보기 편한 형태로 디지털 복원을 하는 작업들을 꾸준히 하고 있는 추세이죠. 네, 여러 편의 영화를 제가 다뤄볼 생각인데 오늘은 김기영 감독의 고려장입니다. 네. 김기영 감독 하면 우리가 뭐 한여, 한열 하나 구해왔어요. 충녀 이런 식의 영화들이 되게 유명한데 한여를 봤을 때도 저는 와 정말 이런 영화를 지금 발견한 게 안타깝다고 생각될 정도로 충격적이었거든요. 고려장이라는 영화는 김기영 감독의 필모그래피 중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사실 한여로 제일 유명하죠. 한여에 비해서는 좀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작품이기도 한데 최근에 이제 영상장에서 복원한 여러 편 작품 중에 한 7편 정도가 있어요. 그 작품들을 100주년을 맞아서 이제 올해 33회 이제 볼로냐, 이탈리아에 있는 볼로냐 영화제에서 세계 최초로 공개하기도 했는데 그 중에 한 편 들어있는 60년대가 사실 한국 영화의 전성기라고 할 수 있거든요. 왜 흔히 80년대, 90년대를 코리안 뉴웨이브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퍼스트 웨이브가 언제냐라고 하면 저는 아마 이 시대라고 봐요. 이후에 이제 군부 정권에 되게 좀 엄격한 규제가 나오기 전에 굉장히 다양한 장르, 스타일, 주제, 작가성이라는 게 폭발했던 시기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 김기영 감독같이 굉장히 독특한 돌출된 형태의 스타일들도 받아들여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시기를 대표하는 작품 중에 한 편이고요. 흔히 김기영 감독을 두고 자주 붙는 묘사 중에 하나가 시대를 앞서간 감독이라고 하거든요. 지금 봐도 전혀 낡지 않은 굉장히 스타일리시하고 세련된 화면들도 많이 나오고 표현 수위도 굉장히 높아요. 감독들에게 영감을 주는 감독이라는 거고 반대로 얘기하면 당대에는 좀 인정받지 못한 혹은 너무 과감한 표현들로 인해서 약간 거부감이 생길 수 있는 감독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비교하자고 하면 베르너 파스빈더나 아니면 더글라스 서크처럼 당대에는 그냥 그런 많은 감독 중에 한 분 정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평단의 발굴 혹은 후대 사람들의 발굴을 통해서 완전히 재평가되는 감독 중에 한 분이라고 할 수 있죠. 저는 김기영 감독님이 그런 장난을 좋아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전 숫자에 대한 장난 같은 게 느껴졌거든요. 주인공인 구룡이 맞서 싸워야 하는 형제가 10형제예요. 전처의 애들이 자그마치 열이 난다. 10명의 형제와 맞서 싸우는데 혼자서 이름이 구룡이야. 하나가 모자라요. 뭐가 모자랄까? 다리가 하나 모자랍니다. 그리고 이 영화는 김기영 감독님의 11번째 영화예요. 네. 그런 게 뭔가 연결이 되면서 이런 숫자에 대한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왜 구룡일까를 생각 많이 해보게 되거든요. 구룡이라는 건 9마리의 용을 딱 떠올리게 되잖아요. 9마리의 용이 10형제와 싸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 대결 구도로 보게 되기도 하고 그래서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일종의 서부 영화처럼 보이게 됐거든요. 주인공인 구룡이 10형제와 싸우는데 뭔가 황야의 7인과 맞서 싸우는 한 명 같기도 하고 그런 식의 서부 영화의 구도를 사용한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김기영 감독님 원래 의미 부여, 상징 이런 거를 즐겨 하시고 그래요 원래? 그런 걸 잘 하시는 분 중에 하나예요. 근데 대개는 이제 장면 구도, 세팅 이런 걸 통해서 하고 있는데 구룡이라는 이름이나 인물들의 이름에도 그런 것들 의미가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분풀이를 하니까 세상이 싱거워졌어요. 네, 여기 출연하는 배우들이 김기영 감독이 참 좋아하는 배우들인 것 같아요. 일단 김진규 씨, 구룡 역을 맡은 김진규 씨가 주인공이고 주증녀 씨는 한여에서 워낙 대단한 연기를 하셨기 때문에 기억이 나고요. 일단 김진규 씨는 워낙 당대 유명한 스타였고 주증녀 씨 같은 경우에도 기묘한 이미지 같은 것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이미지를 감독이 좀 좋아하는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아마 당대 이미지를 대표한다고 하면 김진규 배우일 거고 김진규 배우는 워낙에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다양한 작품에서 나왔고 아마 고려장에서 나왔던 역할은 좀 많이 했던 좀 스테레오타입에 가까운 어떻게 보면 좀 믿음직하고 바른 인상에 가까운 역할을 맡고 있는 거고 엄마가 시집온 건 널 패걸리지 않으려고 시집온 거야. 주승려 배우가 진짜 김기영 감독을 반영하는 기능감 스타일이 너무 잘 맞는 배우인데 이 영화에서는 뭐 30대, 40대, 6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을 혼자서 소화하거든요.
예를 들면 김준규 배우만 해도 아역대랑 이제 성인 연기자 때를 역할을 바꾸기도 하는데 이 화전미인 과부로 나오는 주준규 배우의 역할은 그 어머니라는 역할로 완전 다른 연령대 역할들을 다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정도의 스펙트럼을 소화하기도 힘든데 또 한편으로는 그 표현 방식이 어떻게 보면 좀 과장되기도 하고 감정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방식을 쓰고 있어서 영화의 톤과도 잘 맞고 약간의 묘사를 하자면 약간 귀기 어린 네, 약간 광기가 맞아요. 스며들어 있는 것 같은 표정 연기들을 잘 보여주고 있죠. 네. 고려장 이야기는 한국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이야기인데 이런 이야기는 사실은 많이 들어봤던 설화이긴 하죠. 네, 자식이 부모를 버리고 온다. 이 형태의 설화들은 사실 아시아 각국에서 발견되는 네. 공통적인 설화 중에 하나거든요. 일본에도 비슷한 설화가 있다고 하고 중국, 인도에서도 설화의 형태로 여러 가지 자료가 나오고 있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게 고려장이라는 명칭으로 굳어진 거는 일제강점기의 그런 풍속과 설화들이 이제 이야기집으로 나오면서 약간 굳어진 형태가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게 역사적 사실인 것처럼 인식이 되기 시작한 것도 약간 그때 시기인 근데 것 이 같아요. 단어의 문제인 것 같아요. 고려장이라고 하면 고려시대의 장례 풍습이라고 생각을 하기 쉬운데 사실 고려시대에는 불교를 믿었기 때문에 대부분 화장을 했거나 그랬지 고려장이라는 장례 풍습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고려라는 말이 기로라고 해서 그러니까 노인을 버린다라는 어떤 그 단어에서부터 온 것 같은데 우리가 고려라는 말 때문에 속는 그런 약간 풍습인 것 같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이게 역사적 사실이냐 아니냐는 아닌 것 같아요. 신화, 설화에 가까운 얘기인 거고 그래서 이 영화가 전체를 세트로 찍었고 사실 현실적인 시공간이 아니라 가상의 어딘가를 창조했다는 건 거죠. 일부러 세트 촬영을 한 것도 그런 이유였었던 것 같고 이게 풍습의 재현을 한 게 아니라 인간성의 어떤 어두운 면을 보여줄 수 있는 무대가 필요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실제 이 영화 오프닝이 재밌잖아요. 고려장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뉴스 화면 같은 걸 시작하죠. 네. 전국에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전 세계가 당면하고 있는 인구 조절 문제를 공개 방송으로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토론 프로그램이 갑자기 등장을 해서 토론 프로그램에 등장한 학자들이 인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토론을 하다가 갑자기 넘어가는데 지금 봐도 되게 실험적인 편집 아닌가요? 그렇죠. 파격적인 오프닝 숏이기도 하고 그리고 몇 년 전 이런 자막도 없고 동시대 이야기인지 아니면 과거로 가는 얘기인지 아니면 먼 미래 얘기인지 그런 얘기도 없어요. 어쩌보면 이거를 SF라고 해도 됩니다. 오프닝을 하고 난 다음에 100년 후 인간들이 원시생활로 돌아가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해도 믿어질 정도로 그렇죠. 네. 세련된 편집인 것 같아요. 완전히 다른 가상의 공간으로 간다. 그리고 내가 인간성의 어떤 면들을 보여줄 수 있는 무대가 필요하다. 이 세팅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 시공간, 뭐 역사적 사실 이런 게 크게 중요한 거 같지 않아요. 다만 그 오프닝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김기현 감독이 내가 뭘 얘기하고 싶다는 주제를 확실히 던지고 가는 오프닝이거든요. 네. 인구 문제, 식량 문제 그런 질문을 처했을 때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 수 있는지 사실 전 인류학적인 문제의 어떤 화두들을 던지고 있는 오프닝이기 네. 때문에 굉장히 재밌는 방식인 거죠. 근데 한편으로 안타까운 지점이 이 영화에서 약간 소실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걸 복원을 하긴 했지만 사운드는 살아있는데 화면이 소실되어 있어가지고 중간중간에 화면은 나오지 않고 사운드만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건 한국 영화 역사적으로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긴 하나 저 개인적으로는 너무 재밌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완전히 소실되어 있는 뭐 이만희 감독의 그 난추 같은 작품은 완전 상상을 발휘해야 되지만 이 영화는 앞뒤가 다 세팅이 되어 있고 중간만 비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영화 공부하는 분들이 혹은 영화를 하시는 분들이 이런 식의 작업을 해서 재밌지 않을까. 현재 지금 남아있는 영화의 중간을 비워놓고 이 가운데 어떤 부분이 들어갈지 상상해봐라. 이런 식의 어떤 과제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재미있는 저는 상상을 촉발시키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또 그게 비어있는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잖아요. 네. 필름 10롤 중에 3권, 6권 해서 한 25분가량이 유실됐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지금 두 가지 버전으로 나와 있는 거죠. 소리만 나오고 자막으로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과 아니면 그냥 아예 다 생략을 하고 스토리를 정리해 주는 이 두 가지 버전 나와 있는데 이게 감독의 의도는 아니겠지만 어떻게 보면 고전 영화기에 가능한 시대가 만들어준 장면이기도 한 거죠. 나중에 그 장면이 발견되면 더 좋긴 하겠지만 이미지 없이 스토리와 대사만 볼 때 상상되는 것들 그걸 경험을 하고 또 실제 감독이 어떻게 찍었는지 비전도 경험하고 그 격차, 낙차를 보는 재미가 또 고전 영화를 보는 재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이 고려장으로 상도 많이 받았더라고요. 제7회 부일영화상에서 작품상, 감독상, 미술상을 수상했는데 약간 놀랬던 게 고려장의 세트를 보면 굉장히 실험적이기도 하고 조잡해 보이기도 하거든요. 독일 표현주의 영화라고 네. 불리는 스타일과도 흡사하기도 하고 모두 세트에서 찍었고 세트의 어떤 미장센들을 통해서
뭔가 스타일들을 만들어내는 건 거죠. 어떤 감독은 여백을 만들어내기도 하는데 김기현 감독님 스타일은 화면을 완전히 100%다 채워넣는 스타일인 거예요. 소품 하나하나 장면의 어떤 구도 하나하나에 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 약간 과장된 표현들, 과장된 세팅들이 이 작품의 어떤 특징적인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게 못 만들어서 그랬다기보다는 일부러 이런 스타일을 고수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전 이번 영화 보면서 이 이야기를 고스란히 지금 시대의 연극으로 해도 되겠다 싶을 정도로 재미있기도 했지만, 이게 약간 폐쇄된 사회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외부와 단절되어 있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일부러 약간 세트도 그렇지만 연기 스타일이나 연출 스타일도 연극에 가까운 그런 구성을 했던 것 같아요. 영화 전체가 세트 촬영을 한 굉장히 보기 드문 작품이고요. 하나 딱 있죠. 저 시작할 때 넘어갈 때 산 나오는 장면. 그렇죠. 그거 빼고는 다 세트죠. 아니면 오프닝에 사족처럼 붙어있는 오프닝 네. 빼고는 사실 전체를 세트를 한 거고, 허구적인 공간을 통해서 삶의 어떤 단면들을 해보고 싶어하는 감독의 구체적인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그 이미지를 완전히 구현한 공간이 세트인 거고, 실제로 이게 세트 촬영 준비 만들고 하는데 한 1년 정도 걸렸다고 해요. 이 당대 영화 찍는 속도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굉장히 공을 들인 그러게요. 작품 중에 그때는 하나고, 감독 한 명이 1년에 영화 한 5편씩 찍고 막 그렇죠. 그랬잖아요. 많이 찍을 땐 5편, 6편 찍을 수 있는 네. 상황이었는데, 이 작품의 세팅에만, 촬영에만 1년 정도 걸렸다고 하니까 굉장히 공이 들어간 작품이고, 그 어머니가 모셔있는 장소, 거기에 해골들이 막 쌓여있잖아요. 네. 그 미술도 되게 당대 기준으로 보면 탁월한 게, 어떻게 보면 김계 감독의 약간 편집증? 집착 같은 걸 확인할 수 있는 게, 그 해골이 한 500개 정도가 쌓여있는 세팅이었는데 그걸 속고로 다 직접 하나하나 떴대요. 그렇게까지 안 하거든요, 사실. 예전에 한야에서는 쥐를 키우신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충분히 그러고도 남음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럼 고집이 읽히는 충격적인 장면이라고 할 수 있죠. 딱 이 영화의 모든 걸 다 지우고 딱 하나의 키워드만 남기라고 하면 생존 욕구거든요. 이 시스템도 그렇고, 제일 처음에 오프닝에서 그 식량 문제 얘기할 때도 그렇고, 결국 살아남고자 하는 의지의 화신들이 모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나, 이 반응들을 보려고 하는 거고, 어머니도 사실은 나를 고려장 시켜라 라고 이제 갈 때는 아들을 위해서 이제 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게 했다가 결국에 그 고려장의 상황을 계속 유예를 시키는데, 영화가 그 유예를 시키는 거는 뭐 어머니의 희생, 모성 혹은 구룡의 호심 이런 게 아니고, 어머니가 살고자 하는 의지예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과감하게 희생을 하겠다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계속 이제 다시 부르잖아요. 눈에 네. 먼지가 들어갔다. 구령아, 내 눈에 먼지가 들어갔으니 뽑아주고 가라. 내가 더 살고 싶다. 그런 대사를 직접 꺼내는 게 사실 저는 한편으로는 굉장히 신선했고, 한편으로는 파격적이고, 또 주제를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이 보였어요. 완전 전복적인 전 엔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갑자기 어머니가, 고려장을 당하는 어머니가 아들을 불러가지고 다시 한번 아들을 만지고 이러는 게 어쩌면 인간이 살고자 하는 그런 욕망에 더 가까운, 더 리얼하고 적나라한 욕구를 드러내는 엔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의 목적이 죽음을 유예시키는 거잖아요. 어떻게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 지게를 다시 가져온다라는 그 말 때문에 다시 갔을 때도 사실은 그걸 통해서 효심을 깨달았다기보다는, 아, 나도 다음번 타자로 죽을 수도 있구나. 이 다음에 내가 아저씨를 지고 와야지. 그게 약간 생명의 위협을 받는 멘트이기 때문에 다시 어머니한테 갔던 거고, 김경 감독의 세계를 바라보는 방식을 딱 한마디로 정리하라고 하면 기본적으로는 성악설인 것 같아요. 바닥을 다 후벼 파보면 도달하는 곳은 인간의 가장 추악한 어두운 일면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 같고, 그건 모든 영화에서 다 일관되게 나타나는 스타일 중에 하나입니다. 이를테면 한야에서도 극도로 잔인한 상황으로 주인공을 몰아붙이잖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 상황이 될 때까지 몰아붙이는 영화인 것 같고, 그런 감독의 눈에 볼 때 이 고려장이라는 소재의 설화가 정말 눈에 잘 들어왔겠죠. 그걸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이니까. 우리 엄마 묻힌 곳에 나는 가네. 네, 영상자료원과 함께하는 콜라보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는 특별히 좋아하는 장면을 하나씩 제가 소개를 하면서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 근데 이 영화에서는 참 많은 장면들이 좋았지만 마지막 장면에, 엔딩 장면에 그 시퀀스를 빼고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구룡이 열형제, 십형제, 왜 십형제라고 했을까? 약간 욕 같기도 하는데, 십형제를 완전히 처참하게 죽이는 장면, 그리고 십형제를 죽이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고목과 무당까지 해결한다는 이 마지막 복수극이야말로 김경 감독이 정말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 마지막 장면이 정말 좀 인상적이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서사적으로 생략이 가능한 장면이거든요. 지나치게 잔혹하기도 하고 시평제인데 한 명 한 명 덮개로 쪼개잖아요. 네. 이거 웃으면서 얘기할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저는 그 한 명 한 명 쪼개나가는 그걸 보여주고 싶은 영화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숫자를 세듯이 한 컷 한 컷 이렇게 쪼개나가는데 그걸 하나씩 다 보여주는 게 김기현 감독의 세계관이고 스타일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무당이 죽는 장면에서도 무당은 때려 죽이지 않습니다. 대신에 고목을 쓰러뜨려서 말하자면 쿠션을 줘서 무당을 죽이는, 웃기게 얘기하면 안 되지만 그런 이유가 무당을 바로 죽이는 것보다는 고목이 상징하고 있는 무당이 고목을 통해서 하려고 했던 그런 행위들을 벌하는 측면에서 고목에 깔려 죽는 무당이라는 게 더 상징적인 것 같더라고요. 도끼로 직접 때려 죽일 때는 사적 복수에 가까운데 이제 고목을 쓰러뜨리면서 이제 무당이 죽게 되는 거는 약간 운명을 바꾸는, 세대를 바꾸는, 가치관을 바꾸는 어떤 신호처럼 읽히기도 하는 건 거죠. 네. 저는 그거 말고 또 앞에 있는 장면들 중에 벙어리 아내에 해당하는 시퀀스가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특히 벙어리 아내를 나중에 구룡이 이제 죽이잖아요. 직접 자기 아내를 죽여야 되는 굉장히 아이러니한 비극적인 상황을 만들어내는데 근데 그때 벙어리 아내의 연기, 표정이 뭐라고 한마디 정의하기 힘들? 클로즈업으로 들어간 것도 아니고 억울한 것 같기도 하고 자기를 죽이게 만든 남편에 대한 미안함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는 느낌인데 제가 인상적으로 그 느낌을 받는 장면들은 좀 복합적인 장면들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편이라서 그 장면이 이 영화에서 가장 좀 감정적으로 힘을 받았던 장면인 것 같습니다. 그 장면 저도 되게 좋았지만 저는 좀 더 직접적인 걸 좋아하나 봐요. 그래서 난도질하는 거 좋더라고요. 작품의 주제, 핵심. 네, 이렇게 한국 영상자료원과 콜라보레이션으로 진행되고 있는 무비썸 고려정 얘기해봤는데 예전 영화지만 시대에 따라서 완전히 독법이 달라지고 새롭게 읽히는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고요.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새로운 걸 계속 발견해 나갈 수 있게 자극을 주는 감독님이기 때문에 앞으로 고려장 이외에 다른 김기현 감독의 작품들도 하나하나 이 디지털 복원이 돼서 소개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얘기 나눌 수 있어서 좋았고요. 다음에 또 새로운 또 다른 복원작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